꿈다운 라디오, 꿈다운 새벽 책방, 오늘도 기분 좋게 시작합니다. 모든 지시의 끝은 마무리 보고 내가 생각하는 최고 직원이란 업무가 끝난 후에 마무리 보고를 하는 직원이다. 정말 좋은 남자는 헤어진 후에 알 수 있고 사람은 죽은 후에야 그 가치를 알 수 있듯이 직원은 일을 마친 후의 행동이 일하는 과정만큼 중요하다. 내가 만난 최고의 직원들은 모두 업무가 지시되면 그 지시를 명확히 확인하고 업무가 생각보다 늦어지면 상황 보고하고 마치면 완료했다고 보고하는 사람들이었다. 회사의 분기 보고서 작성 관련해 직원과 업무가 진행되고 있다고 가정하자. 이 분기 보고서는 상장과 관련된 아주 중요한 일이며 재검토 시간이 필요해서 조금 서둘러야 하는 일이다. 이 지시를 받은 뛰어난 직원은 다음과 같이 보고한다. 회계사에게 정빙 자료를 3월 15일 전에 보내라는 말씀이시죠. 재무팀의 일부 자료가 아직 준비되지 않아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 다행히 지시하신 대로 관련 서류를 모두 담당 회계사에게 오늘 오후 3시에 넘겼습니다. 회계사가 잘 받은 것까지 모두 확인했습니다. 이 세 번의 보고에서 가장 중요하며 가장 잘한 것은 받았다고 확인했습니다. 라는 보고다. 그 업무가 끝났다고 업무가 종료된 것이 아니라 업무 종료 후의 확인 보고까지가 실제 업무의 종료다. 만약 지시만 받고 아무런 보고가 없다면 지시한 상사는 3월 15일이 다가오면 다시 확인해야 한다. 혹시 변수가 생기면 재무팀에 지시할 기회가 있어야 한다. 심지어 회계사에게 서류를 보냈다 해도 실제로 잘 받았는지 확인 전까지는 모든 사고의 여지가 남아있다. 당연히 이 지시에 관련된 많은 추가 지시나 확인이 이어질 수밖에 없고 이런 감시와 참견은 서로의 기분을 상하게 만들 수 있다. 또한 이런 질 나쁜 추가 확인 업무 형태가 회사 내부의 모든 업무에 들어와 있다면 회사는 항상 사고에 노출되고 불필요한 업무량이 증가해 사내 긴장감과 피로감이 가득한 회사로 운영될 수 있다. 그러므로 사장은 자기 직원들이 이런 상태로 교육해야 하며 이런 마무리 보고 방식을 가진 직원을 격려하고 승진시키고 사내 문화가 되도록 만들어야 한다. 회사의 프로젝트는 마무리 보고가 최종의 끝이다. 마무리 보고가 없는 프로젝트는 엔딩 클레딧 없는 영화와 마찬가지다. 이것은 주요 프로젝트에만 해당하는 일이 아니라 상사의 모든 지시에 필요하다. 마무리 보고가 없으면 화제는 다시 살아날 수 있다. 단 한 번의 화제로 모든 것을 잃는다. 마무리 보고가 일상화된 회사는 업무 효율이 오히려 높아질 것이고 불량률이 낮아진다. 이런 일에 익숙하지 않은 회사 조직은 액자의 모든 지시의 끝은 마무리 보고라고 서너, 서너, 서붙여 놓기 바란다. 어차피 해고해야 할 직원과 해고하는 태도, 출근이 늦는 사람, 연락 없이 사라지는 사람, 약속 시간에 늦게 나타나는 사람, 마감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처럼 행동과 시간이 예측되지 않는 사람은 앞으로도 개선을 기대하기 어렵다. 툭하면 나간다는 사람이나 이런 종류의 불성실을 이해받고 싶다면 엄청난 성과를 내거나 회사에 반드시 필요한 사람이어야 한다. 그렇더라도 교체 가능한 후보가 나타나면 언제든 해고해야 한다. 회사의 규정을 해치는 나쁜 문화를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당장은 아니라도 결국 해고해야 하기 때문에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 그러나 횡령, 독직, 폭력, 성추행 같은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즉각 해고해야 한다. 범죄가 아니라도 바로 해고해야 할 사람은 이 직원의 일 처리를 위해 다른 직원이 뒷수습하는 경우가 발생할 때다. 인쇄물의 오타 확인을 제대로 못해 모든 직원이 전시회 전날부터 스티커를 붙여야 한다거나 수량 계산 실수로 입고된 상품을 처리하기 위해 점포 직원들이 고생하거나 잦은 실수로 요리를 잘못 만들어 음식을 버려야 하고 동시에 다른 직원이 도와야 하는 경우라면 사소한 실수라도 반복적이라면 해고 대상이다. 회사는 교육기관이 아니다. 가르쳐서 급여 가치를 할 때까지 기다려줄 수는 있다 해도 그 실수가 다른 사람의 급여 가치를 해치는 순간
해고를 고려해야 한다. 직원 중에 날카로운 식견으로 부정적 의견을 내는 사람이 있다. 여기까지는 크게 문제가 안 된다. 경우에 따라서는 이런 의견들이 사내의 위험 신호가 돼주기도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매사에 부정적인 사람은 요주의해야 한다. 보통 부정적인 사람은 자기 혼자 부정적이지 않다. 이런 부정을 주변에 전달하고 동조자들을 모으기 마련이다. 동조자들은 처음부터 동조자가 되는 것이 아니다. 그냥 들어준 것뿐이다. 하지만 부정적인 사람의 지속적인 의견을 듣다 보면 본인도 어느 날 부정적인 말에 동조하거나 적극 참여하게 된다. 이런 사고는 썩은 사과처럼 번져나간다. 이런 부정적 컴플레이너는 월요일까지도 기다리면 안 된다. 이 한 사람 때문에 조직 전체가 현재 썩고 있다. 이런 경우 해고를 미루면 다음 주는 두 사람을 내보내야 할 수도 있고 다음 달은 10명을 해고해야 할 수도 있다. 또 다른 해고자 명단에 있는 직원은 작은 거짓말을 곧잘 하는 유능한 직원이다. 이들은 자신의 유능함에 손상이 될 일이 생기면 금방 들통날 거짓말도 천연덕스럽게 한다. 들통나면 다른 핑계를 대거나 이유를 다시 만든다. 절대 자기 잘못이 없다. 그런데 업무는 잘한다. 그러나 이런 사람을 계속 데리고 있으면 조직 내에 성실하고 정직한 사람은 떠나게 된다. 그 거짓말에 한 번씩 피해를 보는 일이 있었기 때문이다. 능력이 좋다는 이유로 감싸거나 방관하면 그의 거짓말은 점점 큰 거짓말로 변할 것이다. 다행히 컴플레이너와 달리 조직 내 동조자가 없어서 해고해도 따라나가는 사람은 없다. 회사의 사정이나 변화로 할 수 없이 해고해야 할 경우도 생긴다. 미국 조지아주 노동법에 at will이라는 개념이 있다. 이 개념은 고용주가 직원을 해고하기를 원하거나 직원이 퇴사를 원할 때 양자 모두에게 적용되는 개념이다. at will이란 단어는 마음대로 하시오 라는 의미다. 이 말은 문장 그대로 마음대로 해고하라는 말이 아니다. 누군가를 해고할 때 특별한 이유가 필요 없다는 의미다. 만약 고용주가 해고하고 싶은 직원이 있다면 특별한 이유 없이 해고할 수 있다. 직원 입장에서는 이런 at will 노동법이 매우 불리한 법이라고 생각될 수도 있다. 하지만 같은 개념이 이직을 원하는 직원에게도 해당된다. 직원은 더 나은 좋은 직장을 찾으면 언제든 떠날 수 있다. 그러나 at will 노동법이 일상적일 수는 없다. 또 고용인은 고용주에 비해 여전히 약자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해고를 하는 것 자체를 어렵게 생각하는 사장들은 이런 법 취지를 생각해 볼 만하다. 즉, 해고를 너무 감상적으로 받아들이지 말라는 뜻이다. 직원이 언제든 좋은 일터가 생기면 떠날 수 있듯 사장도 더 좋은 직원으로 교체할 수 있고 사정이 좋지 않으면 내보낼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것을 상기시키고 싶다. 단지 이 말은 상대적으로 좋은 직원이 퇴사하지 않도록 급여나 업무 환경을 개선해 가야 하는 책임이 있다는 것을 말한다. 해고할 때 그 과정에서 늘 그들의 자존심과 자부심에 상처를 주는 말을 하면 안 된다. 이때 모호한 표현을 쓰거나 간접적인 방법으로 접근해도 안 된다. 관리자가 직접 명확한 언어로 회사의 입장과 결정을 설명해야 한다. 변명을 댈 필요가 없다. 다만 퇴사하는 직원의 구직 활동에 대해 회사도 배려할 수 있는 것은 도와야 한다. 이런 배려는 남아있는 직원들도 불안감을 느끼지 않게 해준다. 사람을 해고하는 일은 힘든 일이다. 그러나 관리자는 한편으로 조직 입장에서 나쁜 소식을 전해야 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고락을 함께했던 동료들로서의 입장도 생각해야 한다. 해고된 직원의 고통과 처지를 인간적으로 공감하면서도 혹시 있을 소송이나 사후 리스크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하지만 이런 어려움을 이유로 문제를 회피하거나 미루는 것은 회사나 직원 개인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해고 자체는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실행하되 그 과정에서 인간미까지 잃지 않는 방법을 관리자들이 터득해야 하는 이유다. 여기서는 실수가 많은 사람이라도 다른 직장에서는 유능한 사람일 수 있기 때문이다. 나는 들어온 직원이 매해 성장을 한다면 더디어도 절대 해고하지 않는다. 그러나 해고할 일이 생기면 오히려 빨리 해고하는 것이 서로에게 좋다. 하루라도 빨리 그 직원이 자기에게 맞는 일을 찾아갈 기회를 주기 때문이다. 직원을 해고하는 방법.
사장들이 듣기에 가장 무서운 말이 사장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이다. 이렇게 시작하는 대화는 대부분 퇴사를 통고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직원들의 퇴사 통고보다 더 힘든 일은 직원을 해고하는 일이다. 이것은 비즈니스에서 가장 어려운 일 중 하나다. 그 과정은 잠재적인 법적 문제로 가득 차 있을 뿐만 아니라 누군가의 인생을 바꾸는 일이라 책임감, 불안, 심지어 공황장애까지 들게 한다. 해고의 최종 목적은 떠나는 직원이 존중받는 상태에서 해고가 잘 이루어지고 고용주나 회사의 부정적인 인상을 갖고 회사를 떠나지 않게 해서 새로운 일자리를 얻는 데 더 집중하도록 하는 것이다. 해고 사유는 반드시 문서화한다. 실적 부진, 회사 정책 위반 또는 법률이나 규정 위반 같은 해고 사유를 명확하게 문서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해고가 공정하고 합법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절차를 따르는 것이다. 해고 직후 직원의 작업 및 역할과 책임의 전환을 계획해 두는 것이 중요하므로 대체 직원을 확보하거나 나머지 직원에게 직원의 업무량을 재분배하는 것이 계획에 포함되어야 한다. 해고가 유쾌한 사람은 없다. 때문에 이것을 핑계로 전화나 이메일 혹은 문자로 해고하면 그 방식 자체가 감정을 상하게 하는 요인이 된다. 따라서 자신이 직접 고용한 사람은 직접 해고하는 것이 옳다. 장소는 사장실보다 중립적인 장소인 회의실이 낫다. 필요한 경우 해고 직원의 상사, 인사 담당자, 보안 책임자가 동석할 수 있지만 위협을 느끼게 하면 안 된다. 또한 해고에 필요한 모든 자료를 수집한다. 최종급여, 퇴직금 내용 및 직원이 새로운 직업을 찾는 데 도움이 되는 세부 정보 항목이 포함될 수 있다. 통고 내내 개인의 존엄성 가치를 훼손할 만한 행동이나 언어를 조심해야 한다. 해고 과정은 당사자에게는 감정적일 수 있으니 미리 휴지도 준비하고 프라이버시가 지켜질 수 있는 자리를 선택해야 된다. 다른 사람이 지켜보는 곳에서 공개 처형당하는 느낌을 받지 않도록 유의해야 하며 혹시라도 창문이나 문이 열려 있어 소리가 새어나가지 않도록 사소한 것도 신경 써줘야 한다. 특히 주말이나 공휴일 혹은 휴가 직전에 해고하지 말고 너무 이른 아침 출근부터 부르지 말아야 한다. 이런 시간대는 나 모두 나중에 감정이 격해지면 상처가 된다. 해고의 내용보다 해고 방식에 기분이 상하는 해고자들이 많다. 해고 소식은 직원을 놀라게 하거나 혼란스럽게 할 수 있어 설명이 필요하다. 해고 이유를 간략하게 설명하고 정직하게 행동하라. 당신의 선택이 최종 결정이라는 자신감을 유지하라. 당신의 결정이 최종적인 것임을 직원이 이해하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 직원을 재고용 혹은 해고가 취소될 수 있다는 인상을 주면 직원이 더 감정적으로 느끼고 회사와 관계가 악화될 수 있다. 이미 경직된 분위기가 시작됐는데 분위기를 부드럽게 한답시고 어젯밤 경기나 날씨를 말하는 것은 실수다. 간결하고 명확한 용어로 그러나 예의를 잊지 않고 다음과 같이 말해야 한다. 누구누구 씨 안타깝게도 회사에서 당신의 자리가 없어진다는 것을 알리게 되어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이를 먼저 구두로 통지합니다. 그동안 누구누구 씨의 노력과 성과를 생각하면 매우 어려운 결정이었고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만 결국 최종 결정할 수밖에 없었음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서류는 누구누구 씨의 공식 해고 통지서입니다. 그리고 해고자가 서류를 읽을 시간을 충분히 주기 위해 잠시 기다려줘야 한다. 여기까지 마치면 반은 끝난 것이다. 이때부터는 비언어적인 몸짓, 태도, 감정에 대한 반응이 해고 이후의 감정을 다스리게 된다. 청하지 않은 조언이나 지키지 못할 약속은 하지 않는 것이 좋다. 가장 주의할 점 중 하나는 해고를 개인적 사건으로 만들지 않는 것이다. 해고가 개인 의지의 결정이 아니라 회사 차원의 결정임을 알려야 한다. 직원을 해고할 때는 특정한 사실에 집중해야 하고 그 직원의 실수를 공격해서는 안 된다. 이미 해고가 결정되었다면 그 사람의 인간성을 문제 삼을 필요는 없기 때문이다. 전체 해고 시간이 30분 이상 길게 이어지지 않도록 한다. 10분 이내에 너무 짧은 시간 내에서도 모욕을 느낄 수 있지만 너무 긴 시간은 해고가 개인 감정으로 흐르는 가능성을 만든다. 경우에 따라 퇴직금, 보상금 등 해당 지역의 특정한 법률을 따라야 한다. 나는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면 즉시 해고한다.
성희롱, 따돌림, 폭력 등 범죄 행위, 약물 중독, 마약, 알코올 중독, 사회가 용인하지 않는 인종차별, 범위를 넘는 정치적 입장, 특정 종교가 한 주장 같은 비윤리적 행위, 회사 자산의 절도, 업무 시간에 회사 일이 아닌 다른 일을 하는 업무 시간 절도, 채용 정보의 심각한 의도적 조작, 과도한 지각, 조퇴, 결석, 연락 두절. 이 밖에도 회사의 성장 둔화로 인한 인원 감축의 경우에는 당연히 즉각적으로 해고를 단행한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업무 능력이 떨어지거나 조직 문화에 적응하지 못할 때는 가능한 기회를 더 주는 편이다. 다만 개선할 시간과 방향성을 주어도 성과가 나타나지 않으면 이를 문서화하고 실적 저하를 주요 근거로 삼아 해고한다. 해고는 언제나 가장 어렵다. 해고가 쉬운 사장은 아무도 없다. 그래도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해고는 회사와 해고 당사자 모두에게 큰 이득이 될 수 있다. 해고 당사자도 우리 회사에서 역할을 못할 뿐이지 다른 곳의 다른 직책에서는 능력이 돋보이고 성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심지어 어쩌면 나처럼 직원 역할은 못해도 사장 역할을 잘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결정이 끝나면 빠른 해고가 답이다. 직원 스스로 일하기를 원한다면 알아서 일 잘하는 직원들이 있다. 시키지 않아도 일을 찾아내고 창의력을 발휘하며 개선하는 사람들이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사람들은 창업해서 나간다는 것이다. 아마 당신도 그래서 창업해서 사장을 하고 있을 것이다. 사실 알아서 일 잘하는 직원들만 있는 회사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직원들이 창의적으로 알아서 일하게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기보다 사장이 이런 행동을 해서 직원들이 스스로 일하지 않는 것이 아닌지 살펴보자. 첫째, 지나치게 세세한 부분까지 지시한다. 이런 사장들은 직원들에게 창의력을 기대하면 안 된다. 디테일을 그런 방식으로 이해하면 디자이너나 요리사는 기능공이 되고 부사장은 대변인이 되며 관리자들은 관리를 하지 않고 지시만 기다리는 사람들이 된다. 그들이 알아서 일을 하려면 알아서 일을 한 부분들이 크게 문제 없거나 나와 다른 견해 차이 정도라면 그냥 지켜봐줘야 한다. 매번 모든 일에 관여하는 순간 회사의 모든 일은 나에게 들어오고 나로부터 나가게 된다. 나머지 사람들은 사장의 디테일한 지시가 있기 전까지 아무것도 하지 않을 것이다. 둘째, 왜 이 일을 하는지 설명해 주지 않는다. 그 일의 가치와 목적을 절대로 말해주지 않는다. 그러면 직원은 업무 개선이나 효율에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 당연히 일에 대한 애정도 사라지고 상사에게 인정을 받지 못한다는 것 때문에 시키지 않은 것은 절대 건들지 않는 사람이 된다. 셋째, 직원들은 항상 가르친다. 한 번도 업무상 배우려 하지 않고 가르치기만 한다. 그러면 직원들은 자신들이 알고 있는 노하우를 공개하지 않고 배우려 하지도 않는다. 이건 어떻게 하는 거죠? 이건 어떻게 했어요? 이건 어떻게 해야 할 것 같아요? 같은 말은 절대 하지 않는다. 넷째, 직원들을 회사 장단기 목표 설정에서 배제한다. 목표는 내가 설정하고 내가 지시한다. 그러면 직원들에게 목표란 나의 것이 아니라 사장의 것으로 변한다. 과다한 목표로 매번 목표 달성 자체가 의미 없게 만들면 회사는 목표 자체가 사라진다. 조직원 스스로 목표를 정하고 권한을 주는 법을 모르니 작은 성공도 칭찬이나 격려가 사라진다. 당연히 조직원들의 협동이나 정보 공유가 사라진다. 좋은 직원을 내보내는 두 가지 경우. 창업 초기에 중간 간부 이하 초기 직원 중에 회사 내에서 회사 내에서 잘 성장하고 성과가 좋은 직원들이 있다. 이런 직원들은 보면 작은 회사에 들어와 열심히 일하는 것을 보며 고맙기도 하고 기특하기도 해서 칭찬을 아끼지 않는 사장들이 있다. 그런데 이런 칭찬이 이어지면 신기하게도 얼마 되지 않아 퇴직한다. 칭찬은 듬뿍 주면서 급여는 오르지 않기 때문이다. 심지어 급여가 다른 회사에 비해 적지 않은데도 이직하는 경우가 흔히 발생한다. 사장의 잘못은 단 하나다. 칭찬을 너무 자주 했기 때문이다. 직원이 칭찬받으면 보상을 줘야 한다. 그런데 칭찬과 보상이 연결되지 않으면 사람은 실망하게 된다.
실망하게 돼 있다. 그래서 좋은 사장에게 칭찬을 받고 급여가 적절해도 더 나은 대우를 찾아 떠나는 것이다. 그러므로 사장의 칭찬은 더 정교해야 한다. 고맙다가 아니라 잘했다라고 말해야 하며 수고했어, 고생 많았어요가 아니라 일 처리가 마음에 들었어, 계속 그렇게 해줘라고 말해야 한다. 즉 감사보다는 인정하며 급여 또는 직책으로 보상이 돌아갈 때까지 칭찬이 아닌 인정을 해주며 그릇을 키워냈어야 하는 것이다. 섣부른 칭찬과 과다한 칭찬이 반복될 때마다 당사자는 보상은 언제? 라는 물음표가 따르고 어느 날 실망이 커져 결국 퇴사하게 된다. 이렇게 초급 사장들은 회사 내 주요 인재로 클 수 있는 사람을 날리는 것이다. 두 번째 경우는 간부급 직원이나 주요 직원들에게 직무 교육이 아닌 경우 경영 교육을 참여시키는 경우다. 타 회사 사장들이 모이는 자리나 CEO 교육과정, 대학의 최고위 과정 같이 경영자들이 모여 있고 경영에 관련된 교육을 받게 되면 이들은 대부분 창업하기 위해 퇴사한다. 간혹 내 수업을 듣고 난 후에 자기 회사의 2인자나 임원들을 수업에 보내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가족 경영자가 아닌 경우에는 수업에 보내지 말라고 한다. 내 기억으로는 퇴사하지 않은 사람이 거의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경영자는 반드시 필요한 직원들은 직무 교육이면 몰라도 경영 교육은 가려서 보내야 한다. 물론 이 두 방법을 이용해 퇴사했으면 하는 직원이 있다면 이 챕터를 역으로 사용하는 것은 안 비밀. 직원은 아랫사람이 아니다. 직원은 직장 내에서 업무상 내 지시를 받는 사람이라는 뜻이다. 직장을 벗어나면 이 관계는 사라진다. 상사라는 이유로 혹은 사장이라는 이유로 직원을 아랫사람 취급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직원이라도 인품과 전체 삶의 지식은 상사보다 월등할 수 있다. 단지 나이가 젊거나 입사가 늦은 것뿐이다. 그러므로 사장은 직원을 업무 이상으로 가르치거나 훈육하는 자세를 보이면 안 된다. 나는 직원들에게 사무실 외의 장소에서 만나면 인사하지 말라고 한다. 가끔 한인마켓이나 동네 극장에 가면 직원들이 가족과 함께 장을 보러 오거나 놀러 나온 사람들을 만나곤 하는데 이때도 마찬가지다. 그들이 퇴근해서 집으로 돌아가면 그 집의 가장이다. 그 가장이 자녀와 배우자가 함께 있는 자리에서 상사를 어려워하는 것을 보여주지 않기 바라는 마음이다. 업무 외에 사적인 성장을 같이 나누는 관계는 서로가 원할 때뿐이다. 특히 초기 사업 단계에서는 공과 사가 섞일 수 있고, 만약 호칭과 업무까지 엉켜 있을 때는 상하 관계라기보다 동료 관계에 가까워서 개인 일상을 함께 하기 마련이다. 그래도 상대가 원하지 않으면 개인적 관계를 맺지 않는 것이 더 좋다. 상사와 아래 직원 관계는 존중으로 충분하기 때문이다. 그러니 너는 꿈이 뭐냐? 왜 꿈이 없어? 다음 주까지 꿈을 생각해와. 같은 질문이나 지시는 직원과의 관계를 돈독하게 하기는커녕 다음 주에 직원이 사직서를 갖고 올 수도 있게 만든다. 이 질문에는 너는 나보다 상사고, 나는 너보다 상사고, 어른이고, 선생이고, 리더라는 모든 의식이 들어있다. 상당히 많은 사장이 직원들과 어느 정도 스킨십을 해야 하는지 고민한다. 직원들은 장작불에 모여든 사람과 마찬가지다. 사장은 장작불이고 직원들은 그 불가에 모여든 사람이다. 불길이 약하면 사람들의 손바닥이 불 가까이로 모여들겠지만 회사가 커지고 사장의 위험이 생겨서 불길이 거세지면 직원들은 알아서 조금 더 스스로 물러설 것이다. 그렇다고 모닥불이 사람들 쪽으로 먼저 다가가면 놀라 도망갈 것이다. 회사가 커지면 커질수록, 즉 불길이 점점 더 거세질수록 직원들은 점점 더 멀어지게 돼 있고 당신은 회사에서 왕따 아닌 왕따가 되어 혼자 밥 먹는 일이 늘어난다. 만약 직원 중에 어떤 사람이 당신을 상사이자 멘토 혹은 선생으로 생각하고 다가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상사와 선생을 병행하기는 어렵다. 두 사람 모두 순수한 의도라고 해도 조직의 눈치를 봐야 한다. 아무리 편하게 따라도 따로 만나 식사하거나 방으로 불러 속닥이거나 하는 일은 지극히 조심해야 한다. 조직이 커지면 누군가를 만나는 일 자체가 그 조직 안에서 의미를 주게 돼 있다.
공개된 장소에서 공개된 방식으로 가르쳐야 그 직원도 조직 안에서 스스로 인정받으며 성장하게 된다. 또한 내 가족이 회사 내에 들어와 있다면 주의할 것들이 있다. 가족이라는 이유로 만나는 시간도 많고 심지어 퇴근하면 한 집에 살아야 하는 관계도 있다. 그런 경우 회사 내 직급과 상관없이 사장과 함께 회사 전반에 관한 이야기 나누는 상황이 연출되면 안 된다. 사장은 그런 질문이 들어오면 이를 즉각 인지하고 대답하지 않아야 하며 자신도 회사 경영 이야기를 하는 버릇을 가지면 안 된다. 회사 일은 직책과 조직 안에서 상의하고 논의되어야 한다. 만약 가족이라는 이유로 이런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나누고 상의하면 그 피해는 다른 전체 직원에게 돌아갈 수 있고 회사 직원들은 그 가족의 직급과 상관없이 하나의 다른 권위 계통이 생긴 것을 느끼고 조직 체계에 금이 갈 수 있다. 나도 가족들이 자회사의 사장 직원으로 같이 사업하는 사람들이 있다. 나는 이들과 가족 모임에서 절대로 사업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 가족이라는 이유로 다른 회사나 조직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지도 않는다. 내가 만약 이런 대화를 나눈다는 것을 다른 사장들이나 조직 구성원이 알면 그 이야기를 나누는 것 자체가 권한의 분산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득은 하나도 없고 실만 생긴다. 모든 직원이 우수한 직원인 회사는 가능한가? 어느 회사든 회사에 꼭 필요한 유능한 직원이 있다. 급여 이상의 실적을 보이고 능력과 충성도 또한 뛰어난 직원들이다. 전체 직원들 중에 이런 고급 인력의 범위는 30% 정도다. 상위 30% 직원이 회사를 이끌고 창의적 아이디어를 가져오고 매출을 만들어낸다. 퇴직이나 이직을 한다면 아쉬운 사람들이다. 다음으로 약 40% 직원들은 급여만큼 일한다. 중간급 직원들이다. 이들은 반복적인 일에 능하고 딱히 승진의 욕심도 없다. 창의적이지는 않지만 주어진 일을 정해진 시간에 해낸다. 이들은 회사의 허리에 해당된다. 상고급 직원들만 못해도 매우 필요한 직원들이다. 이들이 없다면 회사의 기본 기능이 멈추기 때문이다. 퇴직이나 이직을 해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새로운 신입 직원이 들어오면 얼마 후에 업무가 이어지기 때문이다. 나머지 하위급 직원 30%는 회사에 손해가 되거나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들이다. 나갔으면 좋겠지만 자신들도 나가면 딱히 갈 곳이 없어 나가려고 하지도 않는다. 모든 회사가 대부분 이런 비율이다. 사장을 처음 하는 사람은 매번 이런 상황이 안타깝다. 그래서 하위급 30%를 내보내고 새로 좋은 사람을 뽑으면 전체 60% 이상을 우수한 직원으로 채울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그러나 문제는 그렇게 쉽지 않다. 새로운 좋은 사람으로 30%를 채워도 여전히 3대 4대 3의 비율로 상중하가 다시 만들어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능숙한 사장은 3대 4대 3의 비율을 인정한 상태에서 전체 수준을 올릴 방법을 생각한다. 4개의 직원이 100명이라면 집으로 불러 같이 밥 먹을 정도의 핵심 최측근 5명, 이름을 기억하고 능력을 인정할 수 있는 우수 직원 25명이라면 이미 최고의 직원들로 구성되어 있다고 봐도 무리가 없다. 세상 어느 회사도 회사 직원 대부분이 우수한 사람으로 채워진 회사는 없다. 따라서 사장은 직원들을 자기 회사 내부에서 상대 비교하는 버릇을 지우고 타 회사보다 우리 회사의 전체 효율이 더 높은지 비교하고 판단해야 한다. 우리와 같은 매출, 같은 이익을 만드는 회사보다 더 적은 인원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면 우리 직원들은 전체가 좋은 직원인 것이다. 그러므로 1인당 매출, 1인당 순수익과 관련해 타 회사와의 상대적 평가로 우리 회사 직원들을 평가해야 한다. 그리고 그것이 결국 사장의 경영 능력에 대한 점수표다. 직원들은 어느 회사라도 대부분 비슷한 평균치다. 각 회사의 우수한 사람들만 모은다는 생각을 버려라. 이런 평균적인 사람들로 평균 이상의 일을 할 수 있게 만든 것은 그들의 책임이 아니라 당신의 책임이다. 규모가 비슷한 다른 회사와 상대적 평가를 해봤을 때 당신은 상중, 하중, 어느 등급의 사장인가? 직원에게 존경받으려면 사장의 행동 중에 절대로 존경받지 못하는 행동은 변덕이다. 변덕이야말로 직원들이 가장 싫어하는 경영자의 성품이다. 변덕은 직원들이 마친 업무를 무의미하게 만들며 매번 내일을 불안하게 만든다. 경영에 규칙성이 없고 임의적으로 돌발적인 행동이 많으면 절대로 리더가 될 수 없다. 이런 변덕을 창의성이라고 생각하는 사장이라면 오래 근무할 직원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사장은 직원들의 의견을 묻는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의 사안에 이런저런 의견을 계속 말하는 것도 변덕이다. 어떻게 어디로 갈까는 직원들과 상의해도 좋지만 어디를 갈까 말까를 결정하는 것은 리더의 몫이기 때문이다. 생각보다 그리 상관없는 리더의 품성으로는 무식하거나 부도덕하거나 욕설을 하는 경우다. 물론 이런 것은 없는 게 더 낫지만 능력이 좋으면 무시되거나 오히려 어느 때는 장점이 되기도 하는 품성이다. 물론 없으면 더 좋다. 무식한데. 존경받기 위해 반드시 있어야 하는 성품은 신용이다. 신용은 신뢰가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도구다. 리더의 신용은 신뢰로 나타나고 신뢰가 있는 조직은 미래의 가치를 위해 현재를 잘 사용할 수 있는 조직이 된다. 우리의 삶은 모든 것이 신뢰라는 기반 위에 서 있다. 생명 보존에 있어서 신뢰는 제일 필수 조건이다. 심지어 사기꾼 같은 범죄자들조차 신뢰 없는 사람하고는 거래하지 않는다. 어쩌면 사랑보다도 더 근본적이면서 의미 있는 가치다. 심지어 사랑조차 신뢰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이다. 사랑 없는 신뢰는 가능하지만 신뢰가 없다면 사랑도 존재할 수 없다. 신뢰가 무너질 때 가장 큰 문제는 두려움과 비용 증가다. 이웃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 도둑이 될까 무섭고 자물쇠를 채우고 보안 장치를 해야 하는 등 두려움과 비용이 증가한다. 사장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면 이직은 물론이고 당연히 지켜야 할 회사 자산이나 가치에 대한 애정이 사라지며 비용이 증가한다. 그래서 사장은 자신이 할 말을 조심하고 뱉은 말은 반드시 지키고 변경이 생기면 책임지는 태도를 지켜야 한다. 그 외에 존경받지 못하는 행위로 매사 가르치기, 매사 참견하기, 고객 흉보기, 정치 이야기, 종교 이야기, UFO 이야기, 외계인 이야기 등이 있고 사소한 것 같아도 아주 많이 존경받는 행위로는 츤데레 행동, 의리, 믿어주는 것, 보호해주는 것, 말 전하지 않는 것, 오해받고도 해명하지 않는 것 등이다. 직원에게 절대 하지 말아야 하는 10가지. 윤정쌤 있어요. 예. 죄송합니다. 직원에게 절대 하지 말아야 하는 것 10가지. 많은 시간을 같이 보내고 회사를 통해 운명 공동체의 삶을 살아가는 직원들에게도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행동과 언어가 있다. 부부에게도 절대 넘지 말아야 할 선과 마지막까지 지켜야 할 예의가 있는 것처럼 직원들에게도 똑같은 선과 예의가 있다. 사장은 이것을 지킴으로써 급여를 주는 사람이 아닌 어른의 위치에 서게 된다. 다른 직원의 험담을 하지 마라. 사장이 하는 험담은 직원들 사이의 험담과는 차원이 다르다. 이 험담에 모두가 동참할 수 있고 당사자가 아는 순간 관계는 회복될 수 없다. 특히 공개 비난은 최악이다. 이 자신의 재정 상태에 대해 말하지 말라. 그것이 사치에 해당되거나 모자란 장부 이야기든 직원들은 사장의 개인 재정 상태를 회사의 재정 상태와 곧바로 연결하게 된다. 참 직원들의 개인사를 너무 깊게 묻지 말라. 예전의 연애에서 집 앞에 찾아가는 것은 낭만이었으나 지금은 범죄가 되었다. 직원들의 개인사도 마찬가지다. 너무 깊게 묻고 알려고 하는 것은 범죄에 가깝다. 묻는 순간 관여하게 되며 심지어 사적인 관계가 될 가능성이 커진다. 4. 너무 뜬금없는 계획을 말하지 말라. 회사를 옮겼으면 한다든지 2년 후엔 제주도에 살고 싶다든지 하는 말들은 직원들을 단기 근무자로 만들 수 있다. 5. 노골적인 편애를 하지 마라. 한 사람을 얻는 대신 모든 사람을 잊게 된다. 조직의 존경심을 얻으려면 편파적이면 안 된다. 아무리 편해도 한 사람과 식사하거나 자주 부르지 마라. 6. 공개적인 논쟁은 피한다. 공개적인 토론은 괜찮다. 공개적인 지시나 칭찬도 괜찮다. 그러나 싸우는 듯이 보이는 논쟁은 하지 않는다. 당신의 권위에 손상이 생기기 시작하면 여러 부분에서 도전이 시작된다. 7. 비윤리적이고 불법적인 행위를 하지 않는다. 여성이나 장애인, 외국인을 모독하거나 불법적인 행위를 하는 것은 사업가로 결코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이다. 그런 사람이 직원들에게 윤리나 도덕심을 요구하면 위선이다. 8. 화난 것처럼 얼굴을 꾸미지 말라. 한숨을 자주 쉬는 것도 안 된다. 사장의 분위기가 회사의 분위기다. 사장이 거울인데 다른 곳에 봄이 있을 리 없다. 웃을 일이 없어도 편안한 얼굴을 하고 힘든 일이 있어도 담담히 굳건해야 한다. 9. 직업을 준 것을 고맙게 생각하라는 말투와 행동을 하지 않는다. 고용주에게 빚을 졌다고 느끼도록 만드는 환경에서 이에 보답하려고 감사하며 일 잘하는 사람은 없다. 직원을 고용하는 이유는 그 직원의 기술과 지식으로 특정 작업을 수행할 일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즉,
해고하기 전까지는 해고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말라. 해고를 협박 삼아 원하는 일을 하도록 직원을 위협하는 것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 처음에는 당신의 요구에 반응하겠지만 곧 의욕을 잃고 기회를 얻는 즉시 그만두고 말 것이다. 직원을 힘들게 하는 사장의 패턴들, 종교나 정치 성향이 사업 목적인 사장은 일보다 직원들을 힘들게 한다. 기도로 시작하거나 끝없는 정치 평론은 일을 힘들게 만든다. 박애주의자가 몸에 밴 착한 사장은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 직원들까지 희생시킨다. 사람이 좋아 욕할 수도 없어서 더욱 직원들은 힘들 뿐이다. 부부가 공동 사장인 경우는 매일 아빠가 좋아 엄마가 좋아를 강요받는 느낌이다. 서로 다투면 누구 편을 들어야 할지도 모르겠고 머리가 둘이라 쥐씨도 둘이다. 그런데 급여는 한 사람만 준다. 손님이 나가기만 하면 욕하는 사장. 내가 퇴근하면 무슨 소리를 할지 뻔하다. 알아서 참 잘하네 라며 가스라이팅 하는 사장. 알아서 잘하기가 얼마나 힘든데. 업무 중에 가장 힘든 업무가 사장님 속마음 읽기라는 것을 모른다. 작은 친절과 불편한 친절. 품성이 원래 좋고 평소에 친절한 사람도 친절의 종류가 다양하고 심지어 어떤 친절은 악이 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을 불편하게 만든다는 것을 모를 수 있다. 경영자는 작은 실천을 베풀 때도 후속 파급 효과를 언제나 고려해야 한다. 길을 묻는 노인을 아예 목적지 근처까지 모셔다 드리는 바람에 아르바이트생 혼자 손님을 상대해가며 진땀을 흘리게 하거나 젊은 여성에게 자리를 양보받자 얼굴이 파래진 중년 남자를 본 적도 있다. 50살 다 된 연예인이 길거리에서 방송 중에 중년 여성에게 어머니라고 부르는 바람에 혼나는 장면도 있다. 이처럼 지나친 예의나 친절은 오히려 타인을 불편하게 만든다. 그래서 친절이라고 모두 훌륭하고 선한 것이 아니다. 작은 선은 큰 악을 키우기 마련이고 큰 선은 작은 악에서 무너진다. 그래서 옳고 그름의 판단을 할 때는 더 멀리서 바라봐야 한다. 마땅히 지적해야 할 직원의 실수를 방치하면 나중에 모든 직원에게 권리가 돼버린다. 그까지 봉지커피 몇 개 가져간 것이 뭘 대수라고 생각했다가 더 많은 직원이 커피를 가져가고 결국 제때 수습하지 못해서 커피 자체를 없앨 수밖에 없게 된다. 결국 모든 직원이 커피를 먹지 못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사장은 친절을 베풀기 이전에 다음 세 가지를 스스로 자문해 봐야 한다. 첫째, 이 친절이 앞으로 평생 유지할 수 있는 것인가? 둘째, 지금 베푸는 친절이 회사가 10배, 100배 커져도 유지할 수 있는 것인가? 셋째, 이 친절을 위해 혹시 가까운 사람이 희생되고 있지 않은가? 어떤 친절을 한번 베풀었다가 그만두면 다음에 욕먹는 친절이 있다. 선물용이라기에 예쁘게 포장까지 해서 줬더니 다음에는 포장해주지 않는다고 화내는 손님도 있다. 어떤 친절은 회사가 커지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친절도 있다. 점주들에게 선 배달 후 결제를 허용했다가 회사가 커지면서 결제 대금 관리와 재고 부담을 이기지 못하고 혹은 도산하는 회사도 있다. 어떤 친절은 내 가족이나 가까운 직원들의 희생이 담보된 상태의 친절도 있다. 친구에게 회사 주차장을 사용하도록 편의를 봐주는 바람에 하급 직원 한 명이 차를 가져오지 못하게 되거나 잘못 인쇄된 프린트물의 오타로 온 직원들이 수정 스티커를 붙이게 되는 일에는 가까운 주변의 희생이 요구된다. 이런 세 가지 문제가 걸리면 친절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 언제나 나의 친절이 가까운 이들의 희생 없이 회사가 아무리 커져도 계속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 베풀어야 한다. 이것을 벗어나면 의미 없이 의무가 되거나 비용이 증가하거나 주변의 지지를 얻지 못하기 때문이다. 지분을 주기보다는 이익 배당이 낫다. 회사가 막 성립될 때요. 직원이 서너 명 정도 있는 사장들의 고민 중 하나는 어떤 직원들이 주인의식을 갖고 일하게 만들 수 있을까다. 그래서 생각해낸 것이 지분을 주면 어떨까를 생각한다. 결론부터 말하면 지분을 주는 것은 현명하지 못하다. 정 그런 마음이 들면 차라리 이익 배당을 하는 것이 좋다. 직원들 입장에서도 아직 이 회사의 가치도 모르겠고 정을 붙이고 일할지 말지도 모르겠고 회사가 계속 성장할지 망할지도 모르는 장래가 불분명한 회사의 지분을 갖느니 차라리 지금 당장 돈을 더 받는 것이 좋아한다.
설령 지분을 준다 해도 주는 사장은 3%도 많아 보이는데 받는 사람은 30% 줘도 마음에 차지 않는다. 회사의 미래 가치를 상상하는 수준이 다른 데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오차다. 문제는 이 오차가 너무 커서 서로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한 사람은 화가 나고 한 사람은 모욕을 느낄 것이다. 그리고 지분이 나뉘어 있으면 투자를 받거나 매각할 때도 여전히 문제가 발생한다. 그러므로 그에 해당하는 이익을 매 분기 혹은 매년 정산해서 이익 배당을 해주는 것이 사장으로서는 훨씬 유리하다. 특히 사장은 회사의 실제 성장률에 근거한 매출과 이익에 대한 구체적 상상력을 잘 발휘해야 한다. 내 회사가 현실적으로 가장 잘 성장하면 어디까지 성장할지를 그려봐야 한다. 그 수준에 도달했을 때 해당 직원이나 임원들에게 얼마의 배당이 돌아가면 모두 만족할지 다시 상상해서 그 지점에 목표를 두고 보너스나 배당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하지만 목표가 구름을 닿아 있는데 실제로는 2층에 있고 구성원 누구도 그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생각한다면 구름에 맞춘 보너스 정책은 아예 의미가 없다. 반대로 저절로 별 노력 없이 현재 여력으로 그럭저럭 올라갈 수 있는 자리를 목표로 두면 그 또한 효율성 없이 보상만 지불하게 된다. 그래서 현실 가능한 지점에서 최선을 다해 열심히 하면 도달할 지점에 목표를 둬야 한다. 참고로 나는 목표를 내가 하고 있는 것의 10배 앞에 둔다. 내가 하루에 1000불을 벌었을 때는 10,000불의 목표를 두었고 10,000불을 벌었을 때는 10만 불의 목표를 했다. 그러나 회사 목표를 정할 때 첫 5년은 1년에 2배, 5년 후부터는 매년 30% 정도 수준으로 목표를 잡는 편이었다. 급여를 많이 주면 좋은 직원들이 모일까? 급여를 많이 주면 실력 있는 직원들이 모이기는 한다. 그러나 실력이 있다고 좋은 직원일 수는 없다. 인간에게 급여만큼 일의 동기가 되는 것이 하나 더 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급여가 줄어도 이 동기를 찾아 나간다. 그것은 일에서 자신의 가치를 느끼고 성취감을 얻는 것이다. 직원들이 자기 일이 무의미하다고 느끼면 일에서 만족을 찾을 가능성이 크게 줄고 오래 머물지 않을 것이다. 또한 회사는 개별 직원들에게 회사 내 성장과 발전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즉, 고용할 때 직원을 위한 장기 계획이 있어야 하고, 직원이 그 계획에 잘 맞는지,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해 서로 이해가 있어야 한다. 가장 좋은 전략은 회사의 목표를 명확하게 제시하고, 그것을 직원 개개인의 개인적 가치와 연결할 수 있어야 한다. 직원 입장에서는 내가 잘하고 있는지, 나는 필요한 사람인지, 인정받고 있는지 확인받지 못할 때 언제든 나갈 기회가 생기면 나갈 것이다. 이 말이 잘 공감되지 않으면 이렇게 비유로 생각해보자. 연애하는 두 남녀가 있다. 그런데 상대가 날 사랑하는지, 필요한지, 내가 애인이 맞는지 알 수 없는 사이라면 연애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 그러니 급여만 올리지 말고 가치와 필요와 인정도 올려주기 바란다. I keep asking myself that all the time. I keep asking. 난 물어보는 걸 계속해요. myself, 스스로. that, 그거를 all the time, 늘. So I keep asking myself that all the time. 나는 늘 스스로에게 물어보곤 합니다. I keep asking myself that all the time. I keep asking myself that all the time. 네, 사진 찍겠습니다. 준비하시고요. 자, 하나, 둘, 셋.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